시작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은 인투댐과 함께하는 멘탈 헬스케어 프로젝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창한 그런 프로그램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심리 상담 전문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우리 세대의 그런 고민들이랑 그다음에 시대적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아니면은 세대별로 아니면 다양하게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이번 행사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행사에 지금 현장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또한 위안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 기준에서는 오른쪽에 계시는 인투댐 이 여기 공간 대표세요. 심리상담센터의 이정혜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되게 어색하지만 이따가 조금 이제 재밌어지면 그때 이제 더 활발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인스타 라이브도 키셨는데 왜 본인 얼굴은 안 나오시고? 살짝. 저는 살짝만.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참여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양력을 받았는데요.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의 그 정신의학과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권수정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대박이네요. 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긴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저희들끼리 막 그냥 티타임 하는 것처럼 지금 커피도 있거든요. 커피도 마시면서. 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 행사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강사분들 이 두 분을 먼저 소개를 제가 양력은 말씀드렸지만 셀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인투댐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브리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브리또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영어 이름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디 이제 해외 봉사나 뭐 이런 거 갈 때 그럴 때 영어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꾸준히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땅한 영어 이름이 없어가지고 매번 바꿨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제대로 된 이름을 한번 좀 지어보자 이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검색했어요. 나하고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 근데 그냥 우연치 않게 브리또라는 것들을 제가 멕시칸 음식을 좋아해서 또 찾아보기도 했지만 검색을 해봤더니 그 브리또라는 이 이름을 가진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보조하는 보조기구의 이름이 브리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불편한 사람을 보조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의미로서 브리또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또라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감싸 안는 그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감싸 안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부르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고 이래서 저는 그냥 이 이름이면 좀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리또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되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브리또라고 하면 그냥 멕시칸 음식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저도 한번 사전을 검색해봤는데 그냥 의학적으로 이제 보조 기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의미 부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약간 고유, 정말 한국에서도 브리또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들이 진짜 소수인 것 같고 독특하고 본인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이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불안장애나 아니면 공황장애를 가지신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치료제 개발 연구하시면은 네. 뭐 실제로 상담하면서 임상 그런 것도 하시는 거 그런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를 더불어서 이제 일상 체크? 기분이나 아니면은 일상 다이어리 작성하신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분들을 좀 케어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천천히 제가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제 소개를 먼저 안 했네요. 저는 네, 이재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재민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배차양 연구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여러 부분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부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공학이랑 청소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에는 심리 상담이 필수예요.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맛만 보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심리 상담 과목을 여태까지 한 세네 과목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들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임상을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만 알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마주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리 상담이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에서 항상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의 길로 가신 이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도 저는 되게 좋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챙겨주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그냥 항상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친절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보람이 맞아요. 있다. 네. 그럼 언제 혹시 보람 가장 찾으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상담이 종결될 때. 아, 네, 이제 어쨌든 사람마다 다 그 기간 자체는 다 다른데 뭐 긴 시간을 상담했던 짧은 시간을 상담했던 이제는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하면서 이제는 사석에서 봅시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따로 만난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오, 되게 라포 형성이 되게 잘 이루어지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아, 좋습니다. 이따가 여기 인스타그램 좀 홍보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시면 혹시 상담을 많이 해보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생각나는 클라이언트가 있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사적인 만남까지 이어진 소수의 몇이 있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 아주 자주 보는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깊이 이제 서로의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기도 했는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사실은 상담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들이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건데 네.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담이 끊어진 거라 이 친구하고의 상담이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사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게 됐고 이후의 만남에서도 뭐 상담적인 부분이나 어떤 만남적인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같은 것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인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 이제 페이 받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후에 만나는 과정에서는 따로 그냥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로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공과사가 좀 있는 건가 봐요. 오. 그렇지 않은 건가? 공과사가 섞인 건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네. 마음이 따뜻하신 상담사분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좀 가장 생각이 남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동들 중에서 자폐를 가진 아동이 가장 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폐를 가졌는데 대화는 잘 안 통해도 그 눈빛이 있어요. 따뜻한 눈빛. 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은 뭔가 말로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항상 내가 말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데, 항상 내가 들어줘야 할 것만 같은데, 자폐를 가진 그 아이는 항상 눈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눈빛만 봐도 어느 날은 되게 마음이 울컥한 날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이런 치료 쪽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 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요? 네. 심리 상담을 관심을 가졌다가 자폐를 가진 아동을 만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음, 치료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폐를 가진 그 아동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진행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호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 이번 주에 심리 상담 받으러 간다라고 주변에서 오늘날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늘긴 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보리토니.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인스타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담실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그거를 인정하거나 드러내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진짜 실제로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도 뭐 병원을 찾는다던가 상담센터를 찾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투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알려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용한 골목에 조용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여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반영돼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각 세대가 다르거든요. 혹시 여기서 이제 가장 요즘 세대, 네, 수정님 혹시 그 젊은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상담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친구들도 상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상담을 자기도 받아보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장 받기가 어려운 점은 이제 비용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얼마나요?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좀 더 비싸고, 지방은 그래도 뭐랄까요? 학위마다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박사는 더 비싸게 받고, 뭐 석사는 그거보다 좀 덜 받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는 그 아동 상담을 들어갔을 때, 아동들의 부모님, 보호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집단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좀 가장 마음에 아팠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심리 상담 자체가 가격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웠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 지금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직장인이고
일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관계적으로도 치여요. 제가 인투데이 왔어요. 인투데이 말고도 다른 일반 그런 상담 심리 상담소에 갔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담하는 비용이라든지 몇 회기를 추천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는 비용은 물론 정해져 있는데 뭐 상담 시간과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몇 회기를 하게 될지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는 사실은 처음에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고 명확하게 뭐 일단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한번 체험해보는 거를 권해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이라는 게 어쨌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라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알겠지만 이게 취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나하고 잘 맞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근데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상담자가 불편하면 이 상담을 길게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시고 일단 이 상담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상담을 이어갈 건지 다시 결정하자.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비용은 네 나중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빨리 도는지 낙인 찍힌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심리 상담을 비밀로 하거나 타 지역에 가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몇 회기 무료로 이렇게 주에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더 개선돼서 그 상담을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좀 더 이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보통 여기 인투데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지금은 약간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직장인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아무래도 상담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더 이상 혼자서 해결이 안 되고 참을 수가 없어질 때 상담소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지시거나 취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전히 취업과 동시에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 중에 있다가 이게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이게 답이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 초년생부터 직장 생활 한참 하시던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 생활까지 가신 주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특정하기는 어렵고,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성인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회사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상담받으러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네요.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그렇죠. 당장 이제 시작되는 스트레스는 현재의 문제인데 네. 사실은 상담으로 가면 현재의 문제가 그 시작은 아닙니다. 네, 과거부터 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과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네, 누구든지 그 자기의 과거 속에 아픈 상처들이 있으면 네, 그 상처가 언제 터져 나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수정님은 지금 연구원으로 병원에 계신데 네. 그럼 보통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시나요? 연구원 특성상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그분들을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의 뭐 참여자 번호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예를 들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게 가장 아쉽긴 해요.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해 볼 수 없는 그런 거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아니면 불안장애나 아니면 우울장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ADHD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편의를 줄 수 있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색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방법, 이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화는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게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좀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그 정도? 네. 그래서 네, 상담하고는 연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긴장이 많이 풀리셨어요. 말을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정님 같이 연구소에서 특정 데이터를 산출해서 그거를 연구 결과로 뭐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혹시 심리 상담을 받으면은 좀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 좀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좀 창피하지만 한 번도 제가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한데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랑 그다음에 보통 상담을 다 마치고 어떻게 좀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가시는지 살짝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상담사마다 기법이 다 다르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의 방식으로 보셔야 되고 모든 상담소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일단 사전에는 어떤 상담소 가까운 데 찾으셔서 방문해 보시고 이 상담사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구나를 알고 이제 접근하시면 좋은데 저는 상담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의 기억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속에 받은 상처들이 오랫동안 묵혀져 있다가 현재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게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건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시작되거든요. 뭐 태어나서 생후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요때부터 이미 관계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네. 엄마와의 나의 혹은 엄마가 아니더라도 뭐 할머니든 뭐 아빠든 양육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모든 과거들이 쌓여서 현재의 나에게 자꾸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나타나는 그 반응들은 사실은 내가 어릴 때 본 많은 자라들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자라들을 보았는가를 탐색하죠. 그리고 그 자라가 지금의 소뚜껑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근데 어린 시절에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나의 환경 속에서의 나는 사실은 힘도 없고 뭐 내가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나는 그냥 들어가서 나는 그냥 오롯이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의 성인에 왔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나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양육자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로 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의 소뚜껑은 그대로인 거예요. 네. 나의 자라는 예전에 그 자라를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나를 바꿔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그 습관들이 나에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월을 3살을 살다가 5살 살다가 10살 된 거 아니고 계속 오늘 살다가 오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상담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관찰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는 이제 분리할 수 있어지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자라고, 이 지금의 소뚜껑과는 다른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봐도 놀라지 않는, 그게 이제 현재의 내가 얻을 수 있는 상담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리해보자면 과거의 기억에서 그러면 그 과거의 기억을 왜곡된 기억을 어떻게 보면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인 건가요? 그렇죠.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해요. 장치라고 하면은?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미 그것을 설정했을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면 과연 이게 안전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네, 그것을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저도 안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담자에게 있어서 이 상담자는 지금 내가 느끼기에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안전감을 주면서 그리고 당신이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지금 위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전으로 가는 겁니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장치들을 이제 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찾게 돕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공부하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해본 경험은 많이 없고 상담을 받아본 경험으로서 저도 한 3년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담사 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심리 상담 자체가 하나의 열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열을 수 있는 그동안 상처로 꽁꽁 싸매 문을 닫았던 나를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쩌면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나 자원들을 많이 꺼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과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거울로 심리 상담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쩌면 제가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도 똑같은 나인데 왜 그때는 웃고 있고 지금의 나는 힘들어할까? 나도 지금 웃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대화하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되게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내가 이제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 게다가 오늘날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혼자서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힘듦, 그다음 외로움, 불안, 우울, 그다음에 뭐 낮은 자존감 등을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환경이 더더욱이 차단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처음에는 뭐야, 그냥 코로나 시대에 그냥 용어 하나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접하고 있어요. 지금 좀 충격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 자살률이 전체 세대의 50%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또 불안, 우울 이런 걸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 이렇게 시대적인 환경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리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조금 열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세대적인 문제 인식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홀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되게 사회적인 문제고 이게 시대가 진짜 부른 재앙이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병원에서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거기 처음에 청소년들을 병원에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멀지 않아 세상이 정말 암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들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학교라는 제도, 뭐 사회의 분위기, 그 속에서 가정이 여전히 거기에 같은 노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 상황이 주는 고통이 아이들에게 너무 크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이 밝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노후가 걱정됐죠. 그 친구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왔을 때 저는 이제 나이들은 이제 힘 빠진 노인이 돼 있을 텐데 그때 세상은 과연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럴 만큼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들면서 그렇지만 지금 사회가 움직일 수 없고 가정이 움직일 수 없다면 단 한 명이라도 살려서 그 한 명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만 살려갈 수 있다면 그래도 작은아마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상담소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저희에게 준 것은 돋보기를 씌워준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아주 그냥 잘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렇군요. 딱 그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진짜 딱 꽂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살린다. 네. 상담을 통해서.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약간 작년 중반부터 올해까지 쭉 약간 게임 캐릭터의 아이디랑 그다음에 그 게임 캐릭터의 칭호, 호칭 이렇게 붙잖아요. 저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면은 제 이름 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딱 칭호가 저는 딱 그만큼 지금 마음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행사도 약간 그런 취지에서 많이 기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나누면서 평범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컨텐츠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전에 항상 시대별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상담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이것이 드러난 건지 아니면은 과거부터 지나왔는데 오늘날은 코로나 블루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 분위기도 바뀐 것도 분명히 있죠. 예전에는 저 자란 세대와 사실은 여기 재민님 자란 세대와 수정님 자란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자란 세대에는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다들 개개인의 삶이 물론 너무 이제 부자 뭐 이렇게 너무 잘 배운 사람 뭐 이런 격차는 있었지만 대중의 삶의 모습은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도 상대적인 박탈감 자체는 그닥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반에 60명이 저희는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60명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30명은 될 거예요. 20명, 30명. 근데 지금은 반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많아야 30명. 근데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훨씬 더 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소수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개인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내가 거기에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내가 지금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건 저희 세대 때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또 개인의 느끼게 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진 그런 것들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중에서는 가장 대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정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네. 요즘에는 취업난도 그렇지만 대학교 신입생들이 MT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MT에 가면 어떻게 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대학교의 기능 중에 전 사회화라는 게 교육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그 나이 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좀 더 뭐랄까 내향성으로 되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집에서만 생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더
개인적인 그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또 술자리나 네. 원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대학교에서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소소하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없어서 조금 그런 사회 경험 같은 것도 좀 어렵지 않았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 나이대죠. 이제 24살 되고 이제 졸업을 하시면은 이제 보통 취준생이라고 많이 해요. 네. 근데 취준생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제 옆에서도 이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람을 뽑는 기회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건 휴가를 줬는데 무급 휴가로, 이제 휴가인데 이제 뭐랄까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경험들이 단절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심리상담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글루미하잖아요. 주제 자체가. 네,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공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컴퓨터 코 어떻게 고쳐야 돼? 이런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미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야, 그림 좀 그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야, 나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연애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라이트하게 관심을 가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연애 상담 많이 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오피셜한 그런 상담 말고 네. 언오피셜 상담 통틀어서도 많이 해보셨어요? 네, 많이. 어떻게 심리 상담사가 보시는 그 연애에 대한 그런 상담 어떻게 보시나요? 상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가 보는 연애 고민 상담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연애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받아야 되죠? 이게 연애라는 게 사실 연애하고 결혼하고는 조금 주제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연애를 얼마만큼 무겁게 가고 가볍게 갈 것이냐가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가볍게 연애한다면 굳이 뭐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좀 나는 무겁게 묵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애할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평소에 나의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내가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저런 행동들이 왜 나는 이렇게 거슬리는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갈등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 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연애할 때는 좀 더 타인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자기 보호가 더 발동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보호가 발동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를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연애하면서 MBTI로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MBTI 열광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MBTI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거가 어쩐지 이렇더라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책임감 있는 연애를 한다는 건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 그래도 반반 뭐 아니면 6대4 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비등비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혼자 그거를 알아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우리의 연애 패턴도 진단해보고, 그리고 내 연애할 때 내가 어떤 기능으로 나타나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둘의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면 제일 좋은데, 둘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되나 봐 하지 말고 한번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담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연인들 같이 상담하고 또 이제 가족끼리도 상담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나라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애 주제 관련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시는 관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성격 검사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쩌면은 성격의 차이로 헤어지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서 왜 헤어졌어? 성격 차이야.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가려진다고 해야 되나? 베일에 가려져서 왜 무슨 성격이 달랐는지, 왜 그 성격을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참 좋았는데 그냥 성격 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성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 방법을 사용하세요 라는 것들을 진단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심리 카페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회피 성향, 상대방은 불안 성향.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라 해야 돼? 풀리지 않는 실마리로 계속 싸움이 계속 나는데 저는 성격 검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어찌됐든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내가 아무리 이 방법이 옳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격 검사에도 참 도움이 되고 또 애착 유형 검사. 그렇죠. 내가 부모님과 어떠한 애착을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어떠한 양육 스타일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회피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과 관계,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 저는 연애하니까 드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먼저 더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자아 탐구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만큼 자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몰라요. 아, 진짜요? 네. 대부분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얻게 된 정보로 아는 나죠.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렇다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모님 혹은 뭐 가까운 친구들, 뭐 회사 학교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넌 이럴 때 이러더라고. 아, 난 그럴 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지. 자기가 깊이 자기를 탐구해서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님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뭘 근거로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사고 자체가 되게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내면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뭐 먹을까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냥 막 아무거나 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건 싫고 이건 이런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되게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는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자아를 굉장히 잘 알지 않은가. 그렇게 체계적인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언제 처음 자아를 인지를 했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
엄마한테 막 혼났는지 아니면 그냥 수도가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 딱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이 아닐까? 세상이 내가 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오. 그리고 한 번은 그 다음 연도인가? 엄청 혼나고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죽어버릴까? 약간 그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조금의 실마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 더 깊은 얘기를 해보는 걸로. 네. 근데 주로 혼나면 수도가를 가셨나요? 그냥 그러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수도가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집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거에 세탁기 거기 있잖아요. 네. 네.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공의 기준, 공공의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집 있어야 되죠. 차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빚 없어야 되죠. 내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지 이제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세상의 공공 철학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자아가 이제 개개인별로 서 있는 사람은 개인이 되는 것이죠. 대중이 아니라 개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중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또 가치관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질문으로 풀어야 될까? 근데 그게 진짜 평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너무 완벽한 그렇다면 저도 평범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의식주의 이제 주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 세대가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집 있고 차 있고 빚 없고 이런 것들이 평범한 가정으로서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네. 빚 없이 집을 마련하는 거 불가능. 네, 그런 것 같아요. 집 있고 차 있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집에 대한 담보 대출은 오케이. 나머지는 집도 이제 내 명의로 일단 있고 차 있고 부모님 안 모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굉장히 평범이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평범이 굉장히 폭력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중이라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대중의 의견인 것 같지만 그 대중이 다 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우리의 원숭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니죠. 원숭이 우리가 아닌 다른 동물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아니면서 상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야지 넌 이게 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원숭이 우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맞아 라는 정의를 씌우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재훈님이 참 재밌는 얘기가 시골 살면 된대요. 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시골 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이제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태안 쪽으로 갔었어요. 네. 거기에 갔는데 거기 민박집 사장님이 저희한테 엄청 영업을 하셨어요. 여기 내려와서 살아라. 여기 얼마 전에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 제일 좋은 아파트가 2억 7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2억 7천 갖고 이만한 집 어림도 없다. 전세는커녕 월세도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동의합니다. 대박이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인스타 라이브로 채팅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데 사실은 참여하고 다 나가세요. 쓱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자유롭게 껴주세요. 네. 재밌네요. 네, 아무튼 그런 공공의 그런 가치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수정님은 어떤 그런 걸 꿈꾸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집도 좋고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모시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내 현실에 맞는
어디서나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비싼 집을 간다고 해서 네. 내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그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낫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나한텐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나한테 뭐 명예가 있어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없는 거더라고요. 이야, 그걸 되게 많이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기준들을 자꾸 만들면서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수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대변해줄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에 내가 적합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뭐 평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던가 내가 지금 뭐 세상에 지금 앞에 서 있냐 뒤에 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를 평가하고. 근데 사실 내가 채워져 있고 내가 뭔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고 어디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중산층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결여돼 있다 보니까 뭔가로 내가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게 제시된 게 바로 뭐 집이며 차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뭐 행복의 기준 이런 거 검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첫 번째가 경제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저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너무 기준에 이제 쌓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는 인정하지 모르겠지만 대중이 많다는 것. 네, 그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소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대중적인 그런 자아 인식에서 저는 개인으로 인식에 전환하는 것을 저의 연구소의 그 비전으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쪽으로도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세대별 고민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세대별로. 학생들은 학생들마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또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인마다 살기 힘들다 그러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뼈 빠져 죽는다, 등골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비슷한 얘기의 반복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주제는 바뀌죠. 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그리고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노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힘겹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의 어떤 이 대중이 추구하는 그것이 아닌 개인의 삶으로서 나에게 만족감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다 취업이 중요해 좋은 직장을 가고 니네가 안정되게 살아야지라고 다 외치는데 그중에 수정님이 아니야 나는 시골에서 남자친구하고 둘이 유유자적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재훈님은 좋으시겠지만 하지만 뭔가 저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틀렸나 봐 라는 불안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기감이나 그러면 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그 행렬에 같이 끼는 거죠 또. 그러면 또 힘겨운 마라톤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수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 아보트를 하면서 어찌됐든 여러 세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을 만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을 걸어가는데, 어쩌면은 저희가 살아갈 때 맡게 되는 혹은 저희가 하게 되는 역할들이 다양하잖아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뭐 학생, 누군가의 뭐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뭐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그 역할 안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역할들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역할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나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 정체성이라는 고민이 어릴 때도 어찌됐든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보통은 학교 안에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선생님, 이제 제자 이런 식으로 역할이 딱 분명하게 있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제 나 혼자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나의 정체성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고민이 학생 때도 하지만 직장인이 돼서도 하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고민 이퀄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그만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의 방향성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고민은 뭐 대학 진학이겠죠. 거기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썼고, 대학교 가서는 뭐 진로랑 취직,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썼고, 취직하고 나서는 내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에너지가 거기다 들어갔고, 또 대학원 오고 지금 뭐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 지금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뭐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된다든지 다양하게 에너지가 이제 다 고민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그러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건강한 고민의 방향성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정님이 되게 중요하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체성이 갖춰진 사람이 하는 고민은 생산적이죠. 정체성과 이제 자아가 분명하게 잘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기 위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외부로 나갈 수가 펼쳐질 수가 있죠.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불특정하게 뭐 본의 아니게 주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모전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고민들은 굉장히 좋은 고민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자아가 이렇게 비어있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뭔가 상처 때문에 아픈 곳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들로 인해서 굴절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는데 이제 그 고민의 결과도 그닥 뭐 바람직하거나 생산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민으로 인해서 나를 다시 상처 주거나 타인을 또 상처 주는 그런 안 좋은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는 주체의 현재 상태가 또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네요. 저희가 이제 무서운 사람. 아우로포트에서 이제 세 분이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이제 신기하게 이번에 소그룹 그 모임 연합으로 하면서 같이 리더들끼리 회의도 하고 너무 재밌게 이제 행사까지 하고 있는데, 아보트에서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그런 내적인 고민부터 그 방향성을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좀 조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아보트가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공감 클래스가 일종의 그런 역할의 전초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공감 클래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만 안 들어갔네요. 네. 다음에 참여해 보시고 이후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얘기, 또 생산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계적인 부분이 오늘날에 좀 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너무 충격적인 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플? 그쵸. 와우. 지금 생각나시나요? 요즘 세대 분인데. 네. 사람을 제가 만나기, 요즘 세대. 저 그런가 봐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데이팅 어플을 들어갑니다. 우와. 랜덤으로 딱딱딱딱. 사람들이 한참 그거 할 때 저도 한번 해보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나도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해서 가봤거든요. 네. 1대1로 랜덤으로 매칭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난 안 된다 하고 바로 지웠어요. 저랑은 안 맞거든요. 아무튼. 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전 독서 모임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온라인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런 관계가 되게 옛날보다는 되게 가볍잖아요. 누구나 편하게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 형성도 뭐 상대적이지만 깊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심리적으로 뭐 다양하게 이제 뭐 네거티브적인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를 가볍게 맺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면을 쓴다든지 페르소나 또 뭐가 있을지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면을 좀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 분명히 내가 모르는 내가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기회이지 않을까, 코로나가. 그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네. 막상 집에 혼자 있으면 싫어서 맨날 이제 나가는데 근데 이제 가끔은 혼자서 있을 때 좋아하는 노래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가면은 무엇인지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코로나가. 그런 거를 못하는 분들이 수정님의 이웃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랄까 그 사람들이 관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그 사람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되게 분명히 강점이 있고 정말 그거에 선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꺼내주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을 밝혀주고 싶은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충분히 잘하시고 계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이렇게 터치만 하더라도 그게 만져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저는 그런 터치가 뭐냐면 상대방이 웃을 때 그런 강점이 나오거든요. 상대방한테 즐거운 경험을 줬을 때 그 강점이 나와요. 그런 걸 믿는다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되게 유쾌한 그런 장소가 되게 하려고 되게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브리또님 어떤 이야기를? 네. 관계가 네, 제가 가장 이제 세상을 오래 겪었잖아요. 여기서는요? 네, 세상을 오래 겪다 보니까 그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가 보고 있죠. 저희 시대 때 관계 맺는 방법과 이후에 이제 재민님 시대와 지금 수정님 시대까지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가 참 때로는 너무 와 어떻게 저렇게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술을 마신다고? 이게 지금 무슨 위험한
짓거리지? 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처음에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때는 뭐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무슨 과팅 같은 거 그런 것들 주로 했고 소개팅도 저희 때는 흔하지는 않았어요. 1대1 소개팅보다는 이제 단체 미팅 뭐 2대2, 3대3 뭐 단체 미팅에서 뭐 짝을 정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그 만남은 안전한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선자를 통해서 하나가 걸려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주선자가 얘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왜 어플일까 생각해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 신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대감도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이 사람한테 대단한 기대감을 가진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책임감이 덜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어플을 잠시만요. 찾게 된 거죠. 네, 허경영님이 전화가 왔네요. 전화 주시면 네. 혹시나 차 빼달라고 할까봐. 예. 그래서 사실 관계 맺고 있는 지금의 그들의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지금 혼자 사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차선으로 그런 선택을 많이 해요. 네. 최선은 아닌 거죠. 최선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만남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렇게 상처받느니 차라리 그거 빼고 혼자 즐길래. 이거거든요. 이거는 타협인 거지 최선은 아닌 거죠. 그거는 곧 우리 모두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관계의 시작이 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엄마로부터 시작되고 아빠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관계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게 사실은 상담인 거죠. 네.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기승전 상담. 네. 애착 형성 짱. 네,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시대에 살아가는 양상들이 점점 바뀌고 이게 문화적으로도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문화를 공부하면서 이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때에 맞는 그런 정상적인 연구의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뭐 시대적으로나 아니면은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양하게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플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시대의 산출물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 저는 심리 상담을 공부하지 않지만 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좋은 지도자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아, 저요? 네, 이미 브리또님은 이미 좋은 지도자이시고요. 네. 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좀 이제 행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양한 주제를 좀 같이 나눴거든요. 뭐, 심리 상담의 인식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 환경,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뭐, 연애, 뭐, 가치관, 자아, 취업, 뭐, 세대별 고민, 진로, 관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혹시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땠는지, 그런 거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배재훈님 유일한 저희의 청취자 너무 감사한데 상담소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 본인의
좀 비춰볼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지? 라고 비춰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이 오픈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을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최소한 약국 가서 약은 사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내 마음의 감기, 보통 우울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깊은 우울 같은 경우는 독감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약 드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가벼운 감기,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감 이런 거 느껴지는 거, 무기력감 이런 거 느껴지는 거 사실은 일반인들도 모두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고민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주치의 같은 그런 상담의 파트너가 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상담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필드에 직접 나가서 일까지 연결되는 거는 또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분들의 이제 생계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직은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그 기능들을 못하고 있죠. 사실 너무나 필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우리로부터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열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그런 기획이지 않을까. 진짜 대단하세요. 시즌2를 한번 계획을 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예, 수정님. 저도 상담에 대해서 어쩌면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좀 살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도 상담이 하나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을 풀 때 뾰족한 주걱으로 쓰느냐 아니면 동그란 주걱으로 쓰느냐 네모난 주걱으로 쓰느냐 뭐가 더 밥이 잘 퍼질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심리 상담도 나한테 맞는 도구로 쓰일 수 있거든요. 선택 가능하고 그게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도구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거나 뭐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때 내면에 힘이 없을 때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정말 내면에 힘이 있다면은 내면의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면의 힘을 잃고 거기를 바로 서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께 맞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서 드는 마음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시즌2를 기대합니다. 우리끼리. 저 행사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투댐과 함께하는 그런 심리상담 교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일회성으로 이제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의 좀 개선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의 순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상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저희가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나 됐죠? 한 4주? 한 달 됐나? 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오늘 딱 만나기로 원래는 했는데 그냥 가볍게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만나는 김에 좀 의미 있는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너무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즌2 기다리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와우. 감사합니다. 네, 네, 시즌10 때는 실제로 참여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에게도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재호 님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시즌2 때. 네.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화면 킬 수 있나요? 시즌2 기다리시는데, 네. 네. 미리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도장을 한번 찍어주세요. 카메라가 없어. 아, 컴퓨터로 있는 들어오세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는 걸로. 네. 네, 어쨌든, 네, 저희 4명 지금 시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파이팅 하시고 또 평안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